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널앤 미디어는 일반 평범한 분들 또 일반인으로서 엄청난 어떤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셔다가 그 사연들을 참 슬프고 애달픈 사연들을 들어보는 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재벌 있죠, 재벌. 여러분, 재벌하고 싸워서 이겼다 소리 들어봤어요? 오늘 재벌과 싸움에서 14년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우리 김용태와 서명숙 부부를 모시고 14년간 어떻게 싸워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예. 생수 유통이죠. 유통 예.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고 있는데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가 이런 언론에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나타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 언론에 저희 회사를 실음으로써 광고가 되는 반면에 이것이 또 대기업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네.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요. 예. 생수시장 새바람. 맞습니다. 충남 지역 생수 공급 1위. 이게 뭐 한국 경제에 난 건가요? 천안 지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제가 취급하는 게 생수 말통인데요. 대형 말통. 예. 말통 부분에서는 1위라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예. 잘 되던 회사를 예. 그 당시는 뭐 유명 연예인도 데려다가 광고도 그렇죠. 하고 그랬다면서요. 여기 예. 이렇게 예. 이 당시는 참 좋으신 때네. 이렇게 좋은 때인데 이후에 어떻게 해서 예. 진로 하이트가 이 잘 나가는 그 중소기업을 횡포를 부려서 망하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 좀 예. 말씀해 주세요. 2005년 추석 때쯤 됩니다. 2005년 추석 때쯤 하이티 진로의 담당자 이름을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 하세요. 예. 여기 우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얘기해서. 하이티 진로의 전감식이라는 직원하고 또 조영식이라는 직원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희 자체 브랜드 마메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띄고 자기네 하이티 진로에 그때는 하이티 진로가 아니고 석수앤 피리스입니다. 석수앤 피리스에 석수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호응행난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사업이 너무도 지금 호황을 맞아갖고 막 커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무궁무진한데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의 그런 횡포에 내가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게 이제 불운의 시작이죠. 그렇죠. 2005년 추석 때쯤 그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05년이면 14년 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2006년 초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서는 이미 이제 회사 전체를 흡수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하이트 진로,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포기하고 저에 속한 대리점들을 이제 말하자면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서 2006년 제가 알기로는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대리점들이 자기네들이 3, 4월 경에 저로부터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 이탈을 못하게 하려면은 하이트 진로에서 이런 가격을 제시하니까 그 가격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샘물 한 통에 원가가 한 100원 가는데 하이트 진로는 100원도 안 되게 한 50원에 준다고 그랬나요? 50원이면 괜찮아요. 그럼 100원 가는 거를 50원에 준다면 원가의 50%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줬어요? 무료도 많이 줬고 또 원가의 3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1년 동안 준 가격은 5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은. 그러면 마음에 든 샘물을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이제 대기업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무기로 대리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때 11군데였습니다. 그 대리점을 전부 뺏겼습니까? 대리점을 그네들한테 뺏긴 게 9개고 하나는 아예 포기를 했고 등살에 못 살으니까 지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급한 가격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 대리점들이 하이트 진로에서 제시한 가격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맞춰주고 싶어도 사업이라는 게 다만 이론이라도 나무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적자 사업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 한 거죠. 못 하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대리점들이 근데 우리 대리점들은 저와 심지어는 고등학교 동창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이 친구 해갖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렇게 친구 형 아우하는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너무도. 근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니까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사업이 예. 이제 망하고 그때는 이제 망한 건 아니죠. 망하지는 않았지만 쟤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죠. 헤이트진로가. 그래서 예. 이제 어떤 그 재벌의 흉포에 예. 어떤 그런 시달리다가 예. 목을 매셨다는데 그거 2006년도에요. 우리 대리점들이 저를 배반하려고 그럴 때 하이트진로가 아직 회사 문은 안 닫고 안 닫은 상태에서 이제 뭐 거의 문 닫는 거 확실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살림도 문을 닫는 거죠. 막막하고 그렇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예. 목을 맸나. 예.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운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라 하는 이런 그 어떤 계시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잠깐 네. 그 당시 그걸 옆에서 겪은 우리 사모님 심정이 어땠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목을 메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재벌들이 원망스러웠는지 한번 좀 그 당시 심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억울하고 예. 그때 당시는 진짜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더라도 다 잃더라도 몸만 당연히 뭐 예. 그래서 그 당시 참 목을 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그 심정을 좀 재벌에 대한 그 원망을 넘어선 어떤 정말 증오할 수 있는 심정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심정을 좀 이게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세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을 공략을 하면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원가가 가령 1,000원짜리를 갖다가 약 200~300원에 준다. 200~300원에 1년 동안에 준다 그러면은 그 차액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1년이면 집 한 채씩이 없는 사람들인데 집 한 채씩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격인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옆에다. 떨어지는 격인데 이게 물론 나쁘게 생각을 하면 배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 면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끔 대기업인 하이트진로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기업을 상대로 사실 지금까지 답 없는 싸움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막막했죠. 근데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최악의 선택을 했다가 예.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져서 예.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렇게 살아난 이후에 어떤 이런 그 투쟁 의지가 막 생기던가요? 생길 뿐이 그때 당시는 이 투쟁 의지보다는 이 회사를 지켜야겠다는 이런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 각오가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도 더 했고 그 이후로 목을 맨 이후로 투자도 더 했지만은 지금 그 하이트진로가 행정소송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뭐 시위에 따른 그런 소송에서도 보면은 그 하이트진로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 대리점을 상대로 제가 갑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답변서라든가 참고 서면을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지. 결국은 예. 대리점 입장에서도 예. 사람은 이제 사업이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렇죠. 진로 하이트에서 원가 이하에 계속 공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넘어갈 마음이 수가 이미 없고 떠가 있는 거죠. 이미 그거는 그 예. 사람들이 물론 뭐 어떤 걸 그런 장사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먹고 살려고 했는데 나쁜 거는 재벌 예. 롯데 여기 진로 예. 하이트 진로가 나쁜 거고 예. 이거 자료를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제 이게 제가 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예, 예.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네. 이제 공정거래한테 제소를 하는데 공정거래가 계속 그 하이트 그 진로 하이트 예,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편만 드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예, 그렇죠. 막아버렸다. 그게 이제 먼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회사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해는 2008년 7월 16일 날 대리점들이 몽창 나간 거예요.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이탈을 했는데 2007년. 2008년 2008년 7월 16일 날 상당히 그 몇 년 끌었네. 몇 년, 2년 6개월을 끌은 거예요. 제가 목을 맨 이후로도. 그 당시 재산은 다 이제 없어졌겠네요. 재산은 이제 없어지기 일부 직전이었죠. 왜냐면 그 재산을 손해낼 거 아니에요. 재산을 그 담보로다가 은행에 그 담보를 제공을 하고 대출을 얻어갖고 그 돈을 계속 메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 느닷없이 그렇게 이탈을 했고 이탈한 그 대리점들이 저한테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갚지를 않고 전부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개인위생 신청을 하는 그 과정도 하이트 진로에서 뒷주정을 다 한 거죠. 그걸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김 사장을 망하게 하려고 그 과거에 졌던 그런 그 물건 그 이제 뭐랄까 위상 증거까지 갚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재벌 하이트 진로는 우리 김용태 사장을 그냥 망하게 해서 죽이려고 했군요. 그냥. 그렇죠. 위상값도 못 받게. 그렇죠. 파산 신청까지.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대리점까지 100% 하이트 진로로 흡수시킬 시에 먼저 이탈한 대리점들한테 추가 할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문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수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하이트 진로하고 뭐 학감정 잘못한 거 있었어요? 제가 하이트 진로하고 거래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상 생각으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천안을 중심으로 사실상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천안을 중심으로 뭐 아산이로 홍성으로 밑으로 이제 지금 세종시 쪽으로 위에로 평택 쪽으로 이 뻗어나가니까 요걸 놔두다 보면은 사실상 시장을 이 조그만 기업한테 이제 잠식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까봐. 그 재벌의 알량한 자존심인가요? 그렇죠. 재벌에서 이게 말하자면 코 가는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자른 것까지 좋은데 왜 유상값도 못 받게 파산 신청을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냐고요. 저까지 완전 근데 저기 응징투지 한번 같이 가지요. 제가 이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예 한 거죠. 아예. 하여튼 오늘 들어보고 제가 정말 벌써부터 지금 화가 나는데 한번 계속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이제 파산하고 위상값도 받을 수 없고 재산도 탕진하고 이제 공정거래에다 제소했더니 공정거래는 진로 하이트 편만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가 하이트 진로에서 얼마를 제시했고 얼마에 간 거는 제가 들어서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이트 진로가 우리 대리점들을 매번 만나던 식당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식당이고 그 식당이 하필 제 친구의 형네 식당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추상적인 자료만을 갖고 신고해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그게 제 증거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사도 뺏기고 망했다. 했더니 공정거래는 어떻게 되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확실한 증거죠. 세금계산서니까 원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다 해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연매 행위를 하이트 진로가 부당연매 행위를 해서
영세기업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23조 받는 1항이죠. 형사처벌 그렇죠.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원가 이하 하해 그러니까 원가 이하 판매하였다 볼 수 없고 업계 관항이라며 무혐의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런 그 답변서를 받고 올라와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2차 신고를 또 했습니다. 네. 2차로 신고를 하니까 진행 중에 면담을 몇 차례 했어요. 네. 면담을 했는데 면담 중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팀장, 이 공정거래위원회 팀장, 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저 이제 또 위부에 오는 그 기관의 행정관, 이렇게 해서 넷이서 그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팀장이 저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 잘못했다고. 네, 1차를 우리가 실수했다고. 실수했다. 네. 예. 사과까지 하면서 한 얘기가 저한테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 여기 저 반포대로에 있을 때입니다. 예. 사과까지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 댁에 가서 기다리면 예. 그만 내려가십시오. 댁에 가서 기다리면은 사장님이 원하는 답이 갈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과원? 이름을 지금 아이고, 공정거래 직급이 누구예요? 우리는 실명을 밝히고 이름을- 명예훼손을 걸어서 고소가 되면 이름을 지금 법정에 세워서 담당만 김학무라는 것만 알지 팀장은 제가 몰라요. 아, 지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속한 말로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공정위에서 나와갖고 집으로 갔죠. 이제 됐구나 하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 집으로 갔는데 한 2달 뒤에 답변서가 왔어요. 왔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뭐라고? 아니 자기들이 실수했다고까지 인정을 하고 이것은 과징금의 검찰 고발 사항이라고까지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해놨는데 답변서 온 거는 원가 이하 판매한 것은 맞으나 원가 계산이 사건 처리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면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심의종료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누가 누른 거죠. 그럼 그 당시 어떤 정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이죠.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구고? 글쎄요. 그것도 이명박 그 졸개.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 확실히 거죠. 이명박 네. 그 부류들은 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썩어가지고 당연하죠. 그 지금 이명박 박근혜 네. 졸개들은 저 자유한국당 등은 이 먹이 사슬로 연결돼서 네. 다들 그렇게 그래가 이제 그래서 그냥 트레일러를 몰고 갔습니까? 그러고도 또 쫓아왔죠.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쫓아와가서 네. 나한테 사과까지 해놓고 이게 뭔 짓이냐. 그게 막 항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자꾸 조용히 하라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위로? 네. 이명박이 시켰다고 위로? 모르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제일 위가 이명박이 대통령이니까 그랬어요. 손가락질 하늘로 하면 이명박이 근데 위에 시켰다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서 이명박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 한 번 더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더라고. 네 당신이 못했는데 왜 한 번을 더 해라고 그러냐. 더 할 게 아니라 당신이 이걸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놨더니 명함이라도 받아오시죠 오늘 보이게. 그랬더니 그때는 고 때면 나오는 그 담당이었어요. 김학무. 근데 그랬더니 막 그 날은 뜨겁고 막 저기 하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직원들은 그 친구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또 이제 3차 신고를 한 거죠. 1차는 무조건 무혐의. 그래서 갔더니 원가 이하가 아니라 무혐의. 사과했는데 2차도 무혐의. 2차는 원가 이하 증명이 되니까 그건 또 사건하고 관계없더라고요. 3차를 신고를 해놓으니까 네. 3차를 신고하고 이제 제가 집이 천안 아니에요. 네. 천안에서 맨날 이제 공정이 근데 그 당시 다 네. 망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할 차비는 있었어요? 어때? 차비 좀 많이 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래서 3차 신고를 해놓고 공정이 이제 홈피를 들어가 보면은 담당자 이름이 떠요. 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해놓고
올라와서 면담만 하고 내려가서 공정위 홈피 들어가면 담당자가 도망가서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담당자가 4번째 바뀐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김사장 때문에요? 네. 에이씨, 저. 그래, 아니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어떻게 담당자장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담당을 4명이나 바꿔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들도 네. 나름대로 양심은 있어갖고 아, 미안해서. 네, 제 사건을 맞지 않으려고 서로가 그러지 위에서는 않았나. 누르고 네, 그래서 이명박이 졸개들이 누르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고 예,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는 마지막 담당자는 직급은 높을런지 모르지만은 제일 어린 친구예요. 마지막 그 담당자. 솔직한 고백 한번 들어봤어요, 담당자? 담당자들 뭐 면담만 하면은 그다음 주소마다 미안하다 안 해요?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면담만 하면은 면담만 하고 나면 그 다음 번 보면 없어졌고 그래서 4번째에서 만난 건데 그게 2012년 6월 20일이에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 3차를 넣었다. 네.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3차를 놓으니까 어쨌든 나중 가서 6월 20일 면담을 하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 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들 공정거래위원회 이 썩은 이런 형태를 국민들한테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6월 20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보니까 저는 즉흥적인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즉흥적인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저거 딱 다르네. 일정을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응징 취재가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제가 언제 뭐를 해야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합니다. 네. 그래서 6월 20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실력 행사를 어떤 이벤트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장관, 네. 사실상 제 목적은 네. 국민들한테 예, 이런 억울한 사항, 예,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그 못된 행각, 예, 예, 예.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이함이지 예. 서울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뭐, 네, 그 억울해서 예,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해서 예. 세워놓고 제가 키를 빼갖고 내려가면서 각 방송국마다 다 전화를 예. 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몇 군데도 해놓고 전화를 껐죠. 그러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밑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네. 공원에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고 SBS 차를 예. 타고 SBS 이 사진 보니까 이렇게 예. 저렇게 막아놨네요. 저렇게. 예, 맞습니다. 저 높은 제가 빌딩 그 밑에 보면 그 조그만 옆에가 공원. 지금 예. 공정거래위원회 예, 건물인가요? 좌측이요. 아.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SBS 차를 타고 그 서초서를 저를 태워다 달라고 그랬죠. 예. 사진 출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중파를 타고 제 발로 서초서를 걸어 들어가는 것이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나갔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제가 도주 중 붙잡힌 걸로 나와요. 이제 감옥을 갔죠. 갔죠. 수갑 차고 묶였죠. 나도 가봤는데 가서 또 거물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감옥에 가서 예. 또 김희중이라고 명박이 밑에서 졸개노로 도는 거물을 집사. 만났다면서요. 근데 그 친구는 김희중이를 제가 만났는데 한 방에서 며칠을 같이 살았어요. 그 같이- 이명박이 예, 예. 막 그 돈 갖다가 예. 주건. 근데 그 친구가 이명박이 졸개 노릇은 했을지언정 예.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친구예요. 뭐라고 했는데 솔직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한 방에서 살아가면서 예. 뭐를 물어봤을 때 그 예. 말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 한마디가 숨기질 않아요. 자기도 그래요.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인가요? 거기 돈을 받아갖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제가 거기서만 돈을 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김희중이가 예. 돈을 거기서만 그건 아주 일부 예. 적은 거다. 더 많이 거기서만 받았다. 받았겠느냐?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먹어서. 근데 심한 말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 김희중이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 고향 쪽 사람이라면서. 그 홍성 친구인데, 홍성, 그쪽 천안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집까지도 대략 알겠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서 서로 예. 허물없이 얘기를 했겠네요. 저한테도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나 이거 아니었으면
요 제대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끝나면 예, 제대하면은 하다못해 대기업이라도 갈 수 있고 어디 가서 내가 평생 이제 후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데 네. 형님 나 이것 때문에 좆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이명박이 막 한참 시끄러울 때 네. 내 김희중이는 제 솔직한 친구다. 내가 상담을 하는 친구예요. 김희중이가 예. 그 검찰에 불려 나갔잖아요. 예, 예. 가서 뭐 진술도 하고. 그렇죠. 그거 다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이 제가 봐서는 100%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희중이가 이것만 예. 먹은 거 아니다. 그렇죠. 더 많이 먹었다. 예. 그럼 불지 않은 것도 많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김희중이 부인이 왜 그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네, 봤거든요. 그래요. 이명박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같아. 언론 플레이 같아요. 아니 뭐 이것뿐이 먹은 게 아니라는데. 예. 그럼 그럼 뭐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이명박 다 갖다 줬나 봐. 그럼 이명박은 내가 못 봤으니까. 밑에 졸개들이 돈 받으면 다 수첩에 적어서 네. 한 푼도 예. 빼지 말고 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이것만 받았겠느냐고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는 얘기요. 그 돈 가지고는 김희중이가 오래 사는 것도 1년 3개월인가 받았죠? 네. 1년 3개월이면 잠깐인데. 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 돼.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 얼마나 살다 나왔어요. 김희중이도 만나고 재밌었네요. 감옥에서도. 재미는요. 아니 김희중이만 만난 게 아니에요. 네. 당시에 이명박 형도 만났어요. 아, 뭐라고 그랬어요? 이명박 형도 어떻게 만났냐면 멱살이나 한번 잡아주죠. 멱살 잡으면 또 독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명박 형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 친구들이 몇 명이 면회를 왔어요. 네. 면회를 왔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겠으나 특별 면회를 왔어요. 아, 그 특별 면회를 와갖고 이제 특별 면회를 갔는데 이명박 형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특별 네, 면회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어머, 내가 이런 상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시위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상득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뭘 할 말이 있냐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요. 주인인데. 네, 자기도 주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좀 심한 말을 한마디 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이 사실 그대로 여기서 이 나라 정부 참 개소 같다고 내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던구만요. 네.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옥살이를 제가 49일을 했습니다. 49일. 예, 49일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랬죠. 사실 네.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이제 예. 살고 나와서 이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